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2022년 네이처에 실린 한 편의 논문인데요. 한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와, 읽어보니까 정말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몸, 이 복잡한 구조 전체가 단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특히 우리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다고도 하는데 어떤 청사진을 따라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죠. 오늘 살펴볼 연구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 DNA에 새겨진 아주 미세한 오타, 그러니까 체세포 돌연변이를 마치 탐정처럼 추적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아주 기발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기법을 통해 연구자들이 인간 뇌발달 초기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어떤 사실들을 발견했는지 함께 탐색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연구의 기발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체성 모자이크 현상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약 30조 개, 뇌에만 해도 1,700억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700억 개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그렇죠. 근데 이 세포들이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우리 몸을 만드는데 분열할 때마다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마치 책을 계속 복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미세한 점이나 선이 생기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생긴 그 오타는 그 세포로부터 분열하는 모든 후손 세포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점입니다. 아, 대물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추적하면 마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듯 세포의 기원과 계보를 파악하는 일종의 혈통 기록 장치가 되는 거죠. 와,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유전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클론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역사를 가진 조금씩 다른 조각들이 모인 모자이크 작품과 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체성 모자이크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역사가 세포 하나하나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역으로 이용해서 뇌 발달의 타임캡슐을 연 셈입니다. 와, 그걸 해독해서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연구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70세에 신경학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사망한 기증자 한 분의 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뇌의 심피지를 좌우 각각 5개씩 총 10개 엽으로 나누고 각 엽에서 또 여러 샘플을 채취했어요. 심지어 뇌뿐만 아니라 심장, 간, 신장 같은 다른 장기까지 총 25개 부위에서 조직을 확보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들로 심층 전장 유전체 시퀀싱이라는 걸 수행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이건 그냥 유전자를 한 번 읽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백과사전 한 권을 수백, 수천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잉크가 아주 희미하게 번진 자국까지 전부 찾아내는 작업에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건 왜 이렇게까지 정밀해야 했냐는 겁니다. 발견된 돌연변이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MPAS라는 초정밀 분석 기법까지 추가로 동원했던데요. 아, 혹시 그냥 시퀀싱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실제 돌연변이로 착각할까 봐 그랬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치세포 돌연변이라는 게 아주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생기는 아주 작은 노이즈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허, 이 연구의 신뢰도는 그 희미한 신호를 노이즈와 얼마나 잘 구분하느냐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2중 3중의 검증을 거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기증자 한 명에게서 총 259개의 확실한 체세포 돌연변이를 찾아냈습니다. 259개요? 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 돌연변이들의 분포 지도에서 시작됩니다. 분포 지도요? 어떤 특별한 패턴이라도 있었나요?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돌연변이의 약 93%가 뇌의 한쪽 반구, 그러니까 좌뇌면 좌뇌, 우뇌면 우뇌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양쪽에서 다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군요. 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뇌와 다른 장기, 예를 들어 심장이나 간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돌연변이들은 대림 유전자 분열이라는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대림 유전자 분열 AF라고 하던데 그 개념을 좀 짚고 가보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조직 샘플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 중에서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의 비율, 이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만약 어떤 돌연변이가 뇌, 간, 심장 등 온몸에서 그리고 높은 비율로 발견된다면 그건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모든 기관의 조상이 되는 세포 단계에서 생긴 시조새 같은 돌연변이라는 뜻이겠네요. 이야, 완벽한 비유인데요. 반대로 뇌의 특정 부위에서만 낮은 비율로 발견된다면 그건 훨씬 나중에 그 지역에서만 생긴 분가한 후손 같은 돌연변이일 거고요. 이런 논리인가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 논리입니다. 대립 유전자 분율이라는 수치 속에 발달의 시간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아하. 연구팀은 이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뇌의 발달의 순서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첫 번째 발견이 나옵니다. 보통 뇌가 발달한다고 하면 머리 앞뒤축이나 등 배축 같은 큰 방향성이 먼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고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포들의 가계도, 그러니까 클론의 분포를 추적해보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경계선은 다름 아닌 좌우뇌를 가르는 중심선이었어요. 중심선이요. 네, 세포들은 뇌의 앞쪽에서 뒤쪽으로는 비교적 자유롭게 섞였는데 바로 옆 동네인 반대편 반구로는 거의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뇌의 정중앙에 투명하고 거대한 장벽이 세워진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와,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뇌 발달의 제일 원칙은 좌우를 분리하라 였던 셈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연구팀이 이걸 H자 모양 분포라고 표현했던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논문의 그래프를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발견된 돌연변이들을 2차원 평면의 점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가로축은 좌우 차이, 세로축은 앞뒤 차이를 나타내고요. 네. 만약 세포들이 자유롭게 섞인다면 점들이 원형으로 뭉쳐 있겠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점들이 가로축, 즉 좌우로는 양쪽 끝으로 멀리 퍼져 있지만 세로축, 앞뒤로는 중앙에 몰려있는 마치 알파벳 H자 같은 모양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H자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좌우 간의 유전적 거리가 앞뒤 간의 거리보다 훨씬 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2차 계층 구조라고 부릅니다. 2차 계층 구조요? 2차라는 건 그럼 1차가 있다는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1차는 전뇌, 후뇌처럼 아주 큰 구역이 나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심피지레라는 특정 구역 안에서는 좌우 분리가 다른 어떤 규칙보다 우선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규칙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큰 그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시적인 구획 정리가 끝나고 심피질이라는 세부 구역의 설계도가 그려질 때 가장 먼저 그어진 선이 바로 좌우를 가르는 중심선이었다는 거죠. 와, 더 놀라운 사실은 연구팀이 이 분리가 일어나던 시점에 심피질 전구세포, 그러니까 초기세포 집단의 크기를 추정해냈다는 겁니다. 그게 몇 개였는데요? 약 90개에서 200개 사이로요. 잠깐만요. 그건 다시 말해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복잡하게 짝이 없는 심피질의 시작이 불과 100여 개 남짓한 세포에서 비롯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핀 머리 위에 겨우 올라갈 정도의 작은 집단에서요? 이건 거의 믿기 힘든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초기 단계의 세포 수가 그렇게 적었다는 건 그 세포 하나하나의 운명이 뇌 전체 구조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수백만 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랑 단 100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뇌의 거시적인 설계 규칙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뇌가 단 하나의 물질로 된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뉴런도 있고 그걸 돕는 여러 지지세포들도 있고요. 방금 이야기한 중심선 장벽이라는 규칙이 이 모든 세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연구팀도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FAN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요. FANS 기술이요? 제가 이걸 이해하려고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오, 어떤 거죠? 뇌 조직이라는 커다란 수프가 있을 때 그냥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핀셋으로 수프 속의 당근 조각, 감자 조각, 국수 가닥을 하나하나 건져내서 각각의 출처를 분석하는 것,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작업을 세포 단위에서 한 겁니다. 뇌 조직에서 뉴런, 그리고 아교세포라고 불리는 희소돌기 아교세포와 성상교세포, 마지막으로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의 핵을 각각 분리해냈습니다. 와, 그걸 다 따로 분리했군요. 네, 그리고 각 세포 그룹이 어떤 돌연변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따로 분석했죠. 그 결과 세포들의 출신 성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출신 성분이요? 네, 이전까지는 주로 쥐 실험을 통해 뇌의 등 쪽에서는 이런 세포들이, 배 쪽에서는 저런 세포들이 만들어진다는 가설이 있었거든요. 동물 실험으로는 알려져 있었군요. 네, 근데 이번 연구는 그걸 실제 인간의 뇌에서, 그것도 한 사람의 뇌 안에서 직접 증명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예를 들어 어떤 돌연변이는 뉴런과 희소돌기아교 세포에서는 공통으로 발견되는데 성상교 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 이건 이 세포들이 한데 묶여서 뇌의 배 쪽 영역에서 함께 기원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흥분성 뉴론은 성상교 세포와 같은 돌연변이를 공유하면서 등 쪽에서 유래한 패턴도 확인됐고요. 세포마다 각기 다른 계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돌연변이로 증명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발견은 미세아교세포였습니다. 미세아교세포요? 네, 미세아교세포에서 발견된 돌연변이들은 다른 어떤 뇌세포 그룹의 돌연변이와도 전혀 겹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요. 그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아교세포는 뇌 안에서 함께 자라난 토박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 뇌로 이주해온 이민자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혈통을 조사했더니 한 그룹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조상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것과 같네요. 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들이 거기 살고 일하고 있지만 뿌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와, 기존 학설을 인간의 뇌에서 명확하게 증명한 아주 중요한 발견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연구는 가장 대담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거시적인 지도와 세포별 지도를 그렸으니 이제 아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순간을 추적해보기로 한 겁니다. 왼쪽 측두엽 조직에서 단 95개의 세포액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각각의 유전체 전체를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집요함의 끝판왕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세포 하나하나의 족보를 파헤친 거죠. 그 결과 공통된 돌연변이를 공유하는 7개의 주요한 분기군, 그러니까 7개의 큰 가문을 식별해냈습니다. 7개의 가문이요? 네. 그리고 이 가문들의 시조가 되는 돌연변이가 언제 생겼는지를 다시 대립 유전자 분율로 역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돌연변이는 수정 후 세포 분열이 단 몇 번만 일어난 배아의 4세포기 또는 8세포기 단계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 성인의 뇌조직 샘플 하나로 거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세포의 계보를 그려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마치 고목의 나이테를 보고 수백 년 전에 어느 해에 가뭄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가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세포 분열의 매 순간이 나이테처럼 기록으로 남는 셈이니까요.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이 초기 분기군들, 그러니까 클론 1, 2, 3 같은 것들이 뇌뿐만 아니라 심장, 간 같은 다른 장기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다른 장기에서도요? 네. 이건 이 돌연변이들이 뇌, 심장, 간이라는 각 기관의 운명이 결정되기 훨씬 이전 어떤 세포로든 발달할 수 있었던 전분화능 줄기세포 단계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각 장기에서 이들 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클론2에 속하는 세포들은 간과 심장에서 그 비율이 뇌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났죠. 이건 뭘 의미하나요? 아, 우리 몸의 발달이 완벽하게 대칭적인 청사진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가 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초기 배아세포들이 각 기관의 재료로 분배될 때 수학 공식처럼 완벽하게 균등하게 나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무작위적이라는 거군요. 네, 상당 부분 무작위적이고 비대칭적으로 몸 전체에 분포한다는 거죠. 우리 몸의 발달 과정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교한 계획만큼이나 확률이라는 요소가 깊숙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새겨진 흔적을 단서 삼아 인간 뇌 발달이라는 거대한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첫째, 뇌 발달 초기에는 다른 어떤 축보다 좌우 반구를 나누는 중심선이 가장 강력한 세포 이동 장벽으로 먼저 작용한다. 맞습니다. 둘째, 뇌세포들은 저마다 다른 출신 성분을 가지며 특히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는 외부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뇌에서 확인했다. 네,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의 뇌 조직만으로도 생명 탄생 직후인 배아 초기 단계의 세포 계보까지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모든 사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기적으로는 뇌의 정상 발달 지도를 그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 지도가 있어야 비정상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준점이 생긴 셈이니까요. 네. 예를 들어 특정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뇌기형 같은 질병의 원인을 추적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어떤 유전적 문제가 배아 8세포기 단계의 특정 세포에서 발생했다면 이 연구의 방법을 통해 그 세포의 후손들이 성인 뇌의 어느 부분에 주로 분포하게 될지 예측하고 질병의 원인을 더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그리고 그 장벽이 좌우, 그 다음 앞뒤, 그 다음 등, 배 순서로 순차적으로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네, 순서가 있었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장벽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뇌반구 사이의 틈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구조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포의 움직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막는 뭐랄까 화학적 신호 같은 것일까요? 아, 물리적인 벽이냐, 화학적인 신호냐. 그렇죠.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은 뇌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가끔 우리 피부에 있는 어떤 점들이 놈의 중심선을 칼로 자른 듯 정확히 경계로 더 이상 퍼지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런 경우가 있네요. 어쩌면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도 뇌와 유사하게 발달 과정에서 저마다의 2차 계층 구조와 확산 장벽을 형성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몸의 청사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원칙에 따라 그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